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머머머머머머 어떡해 네. 어떡해. 네, 오늘 정말 역사적인 진짜. 만남을 저희가 막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 아직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데요. 네. 진짜. 네. 정말 두근거려. 네, 진짜 두근거립니다. 아, 정말 우리 근데 한바드 아까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아니 그게 진짜 아까 그 방송 보는데 처음 발을 딱 넘어갔을 때 약간 좀 눈물 나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아, 오늘 너무나 설렜습니다. 저희 민원연 활동가들도 다 모여가지고 보고 박수치고 네, 월드컵 했는데 보듯이 막. 네, 아마 그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인사. 저는 안학내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분유회장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오늘처럼 즐거운 날, 그쵸? 너무 즐겁죠? 네네네네. 약간 좀 업된 것 같아, 우리도, 그쵸?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진짜 큰 일을 우리가 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정말 촛불 시민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진짜. 정말 박근혜 탄핵 뒤에 이런 것을 보게 될 줄이야. 내가 몇 년 동안 무엇을 본 것인가. 정말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정말 팡문각, 북쪽의 팡문각이죠. 거기서 경호원들이랑 쭉 이렇게 약간 그 갈매기자 대형으로 네네네. 이런 말해도 돼? 뒤집힌 꼬칼콘 대형으로. 아, 네. 하객진데요. 아 이분들 종편 같아. 뭐야? 하객진 대형으로 이렇게 쫙 내려왔다가 이제 네네네. 만날 때 거기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JSA 막 우리 네, 파문제 나오는 데잖아요. 거기서 딱 두 분이 딱 만나는 두 정상이 만나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만나갖고 악수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 그럼 이쪽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쪽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자막에 윤 대통령 즉흥적으로 10초간 월경 이렇게 국경을 넘었다고 이런 자막이 실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약간 좀 뿔 달린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고 뭐 그런 행사라 그런 걸음을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건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우리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보도를 다루겠다. 근데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인 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은데 우리는 이미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보수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이미 국민들은 많이 업됐어요. 흥분했단 말이야. 아 정말 이게 다르구나. 이런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 사실 통일에 대한 요구 어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요구가 예전에 비해 이제 뭐 이산가족들도 많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관계가 이미 많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왜 통일 얘기하면서 왜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낯설거든. 통일이라고 하는 거랑 왜 우리가 굳이 북을 만나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만나는 이런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보이면 설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여태까지 꿈꿔보지 못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이 하나의 이런 회담이 이런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계속 보수 언론들이 야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상한 거야 뭐 굳이 할 필요 없어 이거 완전히 성과내기 노벨상 따기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폄훼한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고 나면 다 설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오늘 했던 행각을 네. 굳이 얘기해야 될까? 그래도 말해주세요. 말하고 놀리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요. 우리 기분 좋으니까 네. 오늘 이 정상회담을 아주 해피하게 네. 좀 함께 감격하면서 다룬 네. 그런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만 보겠습니다. 한겨레의 일면이요. 네. 오늘 편집의 파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됐어요? 자, 아래 일면 하단 광고 외에는요. 네. 전면이 다 사진이 거의 전부 다죠. 전부 다인데 그냥 사진으로 네. 되어 있네요. 반쪽 그러니까 왼쪽에는 정전 해가지고 정전협정을 54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은 그 정전협정서를 내놨고요. 오른쪽에는 평화라고 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오늘 있을 그 선언문은 비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국방위원 그 아래에 명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빈종인데 이렇게 내는 것도 굉장히 파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전이라고 하는 53년의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오늘의 회담이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일면을 내놨습니다. 괜찮네. 자, 그리고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은요. 일러스트를 넣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악수를 하는 판문점을 배경으로 악수하는 그런 일러스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 기사가 뭐냐? 소설가 박민규 씨가 쓴 글이에요. 기사가 아니에요. 칼럼인가요? 그러니까. 칼럼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가 박민규 씨에겐 칼럼을 요청한 거죠. 근데 굉장히 정말 소설 같은 그러니까 칼럼으로 막 어떤 비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설레임을. 제목은 통일이여 걸어서 오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같이 걷는다. 이런 거에 의미를 담아서 소설가 박민규 씨의 글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설렘을 표현한 거죠. 네. 자, 한국일보. 되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네. 보고 싶죠? 네네. 자, 한국일보는요. 남과 북 모이고 포개졌던 사랑을 기억해냈으면 이거는요. 이화나 시인이래요. 이화나 시인이 누구지 나 잘 모르는데 제가 이러면서 봤어요. 이 사람이 20대 2030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층, 이 시인이 바라보는 남과 북의 어떤 통일과 화해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설레임을 그 세대와 상관없이 다 다룬 거겠죠.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요 일간지 중에 세 곳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장 나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네. 자, 조선일보. 오늘 아침 헤드라인. 네. 25년을 끌어왔다. 북핵 마침표 찍자. 자, 우선 헤드라인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이 없죠, 지금. 그렇죠?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아래 사진이 이제 남측에서 이제 북측 방문각을 보이는, 그러니까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사진을 넣었어요. 넣어서 이 길을 통해 김정은이 남한 땅 밟는다. 이런 사진 제목을 넣었고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두고 우리 측이랑 북측이 경계근무를 쓰고 있다라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정상회담이라는 내용도 없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이제 북핵 마침표 찍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사는 뭐라고 썼냐? 일면 기사가. 청와대는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양 정상의 첫 만남부터 이동, 회담, 모두 발언 등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봤죠? 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오늘 오후 군사 분계선 인근에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고 네. 판문점 일대를 산책한 뒤 만찬도 함께한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반전이 있겠죠.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이런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에서 끌어내고 이를 명문화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한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동선언을 담을 비핵화 관련 문구는 이날 회담장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단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핵에 관련된 비핵화 못 끌어내면 의미 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핵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뭐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리 먼저 발표했잖아요. 핵시설 폐기한다. 이거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한반도가 정전협정을 끝내고 이제 종전선언하고 평화로 가자.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걸음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야, 네 북핵 완전 폐기 받아오지 않으면 하지 마. 의미 없어. 평화고 뭐고 모르겠고 핵. 한반도 평화도 다 거짓이야. 니네 이거 다 이벤트야. 니네 이거 다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퍼포먼스야 라고 평가를 절하한 겁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면요. 어떠한 설렘도 느낄 수가 없죠. 조선일보 독자들은 오늘 정상회담을 쇼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편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저희가 방송을 봤잖아요. 네. 정말 맨 처음엔 어제까지도 그냥 정상회담이래. 이렇게 봤던 사람도 배나은이 이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그렇죠? 항상 약간 냉소적으로 냉소적으로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있는데 또 하나보다 하는데 오늘 딱 보고 나니까 아저씨가 어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그런 대변역 이렇게 되는 대전환인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북핵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호흡기를 붙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자, 조선일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고 미국도 저렇게 칭찬하고 있고 지금 다 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의 모든 그 오늘 헤드라인 제목은요. 핵이에요. 조선은 북핵 마침표 찍자고 중앙은 비핵화 여정. 이제 한반도 빅게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빅게임으로 네가 비핵화를 가려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이렇게 다른 거고. 동아일보는 9시 30분 판문점 비핵화 첫발 뗀다. 약간 중의적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모두 다 핵을 핵심으로 뽑았다. 마치 이게 안 되면 다 망한 거인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미 설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말 그런 진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중동은 사실 이 정상회담 앞두고 깽판 많이 쳤거든요. 계속 조선일보는 풍계리 쇼.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깽지를 넣고 결정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뜨지 못하게 드루킹 이슈들을 조선일보가 쏟아민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버려 두고 다른 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조선일보랑 TV조선 관련된 걸 가지고 왔어요. 남북 정상회담. 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네, 이 좋은 날인데. 우리는. 네. 오늘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찬을 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만찬 메뉴를 이제 선정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만찬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만찬은 그렇죠. 다 정치 메시지가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네, 만찬 메뉴에. 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하자는 뜻을 그 안에 메뉴 안에 사실 의미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메뉴들을 보니까 상당히 고심해서 좋은 메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의미를 담은 메뉴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랑 TV조선은 그 메뉴가 너무 화가 나. 그럼 화가 나지. 왜 메뉴가 왜 화가 나? 제 질문이 왜? 왜? 나도 먹고 싶은데 먹어서? 맞습니다. 아니에요? 빌미는요. 윤희상 작곡가였습니다. 윤희상 작곡가. 지금 너무 낯설죠? 아니 메뉴에 왜? 비싸요. 요번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 메뉴 만찬 메뉴에 작곡가 윤희상 씨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가 선정이 되었대요. 근데 윤희상 작곡가는 어떤 분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박정희 정권 때인 그 19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독일로 추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전에 고향 땅을 못 밟고 이국에서 눈을 감으셨죠. 근데 2006년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동백림 사건을 뭐라고 정의 내렸느냐면요. 박정희 정권이 이 당시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무력화하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키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공작의 희생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 최종심에서 결국 간첩 혐의가 그 인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치 공작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아니 이런 사람 관련 메뉴를 올려놓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라고 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논리 흐름을.
자, 먼저 조선일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요, 24일 그 청와대가 환영 만찬 메뉴를 공개한 직후에 DJ 민어, 노무현 스타일, 윤희상 문어, 정치색 듬뿍 친 만찬 메뉴라는 맞아요.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니,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뉴에? 원래는 그러니까 우선 김대중 대통령을 그 고향을 상징하는 것도 있었고요. 봉하마을의 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만찬 메뉴에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서 하나 갖고 오고 봉하마을에서 또 하나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메뉴를 구성할 때 실제로 그런 의미들을 담은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정주영 그 회장 이 북에 소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나섰던 그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의미로 만찬 메뉴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 있을 때 좋아했던 그 메뉴 무슨 이름이 좀 어려워요. 감자로 돼서 무슨 식 나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식의 메뉴도 들어가고 뭐 망고 스무디가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렇죠? 네. 뭐 장도일 거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는 DJ 네. 노무현 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희상 씨에 대해서 친북 논란이 있는 윤희상이 포함된 점을 두고 만찬도 이념 편향적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희상 작곡가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일본 독일에서 작곡을 전공한 뒤 베를린에 정착해 활동한 윤희상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평가받지만 친북 활동으로 비판받았다. 수십 차례 방북하고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고의 영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정리를 해요. 이게 다예요. 이분이 정치공작, 독재 정권의 어떤 정치공작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북 활동을 했던 그 종북 인사를 이런 만찬 메뉴에 넣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뭘로 이어지느냐? 이런 사람을 만찬 메뉴에 넣으면서 계속 챙기는 문재인 정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논리가. 네, 같은 날 기자의 시각 이용수 정치부 기자가 쓴 평화통일 애쓴 윤희상 물음표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하루 이렇게 했어. 근데 부족한 거예요. 아직 분이 덜 풀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한번 했으면은 네. 색깔론이잖아. 그러면 이런 빨갱이 하면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다들 사람들이 그냥 관심 만찬 없어. 메뉴만 다 맛있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감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하루 한 번 더 씁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김기철 논설위원인데요. 만물상이라는 그 문제의 코너 네, 거기입니다. 제목은 북가는 화해, 남우파는 배제한 메뉴예요. 이제 더 업됐죠. 뭔가 분노의 수위가. 근데 앞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정치색을 띠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윤희상 작곡과 관련된 메뉴가 잘못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모든 메뉴가 다 싫은 거야. 다 싫어? 네, 다 싫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북한 7,500만 명 생사가 달린 비핵화 회담을 맞선 이벤트처럼 포장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 오늘 얘기한 그거잖아. 네, 그래서 야 맞선 이벤트는 좀 오바다 그거는. 그러면서 오늘부터 1일이지만 그러면서 그런 의미인가?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왜 이렇게 조금 메시지를 담는 게 왜 회담을 가벼운 이벤트로 격화시키는 행위죠? 오히려 먹으면서까지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의미가 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예전에 같은 조선 미디어 그룹인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은 행동과 의상도 모두 메시지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옷 입은 거를 계속 보도했어요. 빨간색을 입은 건 이런 의미고 네, 패션 외교, 패션 정치라고 하면서요. 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입은 옷도 의미가 있는데 혼자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최순실이 물론 최순실이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어디 혼자 입었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 그냥 대통령이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는 한 벌의 옷조차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했던 TV조선이 같이 나누는 만찬 그 메뉴 안에 정치색이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진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 같은 계열이. 만약에 아무거나 대충 했으면 또 왜 그렇죠. 이런 큰 행사에 아무거나 다 했냐? 그렇죠. 혼밥. 왜 이상한 것만 써? 막 이랬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6.25 이후 최초로 남북 통일원칙을 합의한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역 노태우 대통령의 고향 음식이 왜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박정희라? 박정희가 뭐랬죠?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종북노몰이를 하고 색깔론으로 그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온 독재자죠. 자, 노태우? 앞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맺고 뒤에서 뭐 했죠? 국가보안법 이용해서 범민련 탄압했던 사람이죠. 다른 자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 이런 사람 관련 메뉴를 갖다 놓는다? 라고 그렇죠. 갖다 놔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전 이게 생각은 지금 좀 하고 말하는 건가? 싸우자는 거지. 예, 그거는 진짜 시비 거는 거죠. 종북몰이의 흔적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메뉴 설명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 칼럼의 정말 백미는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에서 너무 흥분해서 본심을 못 숨겼어. 하나 딱 드러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이제는 핵폭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과는 평화와 화합 만찬을 하면서 한국 내 반대편은 철저히 배제하는 메뉴를 짜고 선전하니 이런 역설이 있냐는 푸념으로 갑작스럽게 속내를 털어놔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지금 만찬이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조선일보가 윤희상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 동백리 사건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윤희상? 물론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동백리 간첩 사건 때문에 못 들어오고 뭐 계속 이 사람을 기리는 무언가 할 때마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계속 빨갱이다. 그렇게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이게 만찬 메뉴에까지 들어갈 그런 이름인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윤희상 작곡가 윤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음악가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계 유럽인 음악인의 아버지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분의 어떤 탄생 뭐 90주년, 100주년 이런 기념 계속 콩쿠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음악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음악을 잘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듣지 못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평가들은 이분이 이제 40이 돼서야 이제 베를린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벌일 때 동백리 사건이 나면서 납치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식민지 체제와 어떤 남북 분단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고뇌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음악에 굉장히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20세기에 세계 5대 작곡가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위인전도 있어요. 백남주 씨. 백남주 씨 위인전도 있고요. 용인에는 백남주 씨 기념관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백남주 아트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분이 뭐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얼마큼 인정받는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희상 작곡가는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20세기의 5대 작곡가다라고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윤희상이 누군지. 왜냐면 윤희상을 우리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윤희상 이름은 금기어였던 거죠. 윤희상 이야기를 하면서 윤희상 작곡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있어라는 얘기하면 같이 빨갱이 되는 거예요. 빨갱이를 옹호한 같이 빨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와 내용,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어떤 세계사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세계적 이런 편향적 교육에 저까지도 그런 편향적 교육에 있기 때문에 윤희상 누구지 왜 윤희상 뭐 유명하다는데 무슨 거기 메뉴까지 올라가나 만났으니까 올라갔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윤희상 씨에 대한 정말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만찬 메뉴를 통해서도 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제가 조선일보 봐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 조선일보가 계속 윤희상에 대해서 그냥 동백리 사건만 하니까 아니 분명한 의미들이 짚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실 만찬 메뉴를 보면서 윤희상 작곡가에 대한 정말 재조명이 이제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더 담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어쨌든 그런 정부의 어떤 구속도 되고 막
쫓겨나고 망명 막 이러면 고문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거 그런 것을 계속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음악이 단지 서양 음악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 이것과 같이 결합시킨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을 통해서 좀 알아가면 좋겠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다 윤희상 이야기하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혼자 지금 70년대에 있다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만 이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TV조선도 그랬다고요. 아, 걔는 같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세트입니다. 친구잖아요. 네. 가족이고 그런데 제가. 그 25일이면 되게 이제 바쁜 날이었잖아요. TV조선이. 바쁩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요새 시즌도 되게 나가고. 전반적으로 많이 바쁜데 TV조선이 많이 부서수도 왜냐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뭐 그리고- 신나게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시고. 경찰 조사도 받으러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공사다망한 와중에 요 보도를 또 빼놓지 않았어요. 아이고.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스트레이트성 그런 기사가 그 보도가 아니라 기획이구나. 한번 좀 짚어보자 이러면서 내놓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을 정상회담 식탁에 오르는 윤희상 이걸로 뽑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 조선일보가 했던 것처럼 논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또 친북 이력 같은 것들을 부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선일보보다 나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오. 뭐냐면 윤희상은 1927년 동맹림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훗날 범죄 사실이 과대 포장됐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석방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고국당은 밟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래. 설명을 덧붙여요. 너무 양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다 스스로도. 아니 뭐 하지만 뒤에는 다시 이제 그 종북 이력이라면서 막 뭘 보여주고 중간중간 그 조선중앙TV에서 나온 그 독립영화, 기록영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희상을 좋게 말하는 그 맞아요. 멘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중간중간 계속 삽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이랑 같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계에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안 다뤄? 그 우리가 이상한 거 진짜 나는 내가 왜 윤희상을 여태까지 몰랐나? 정말 우리 교육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평화 체제가 이런 반쪽짜리 나를 우리 아이들은 그런 반쪽짜리 안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걸음이 왜 내가 그 사람을 왜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 나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모든 역사나 세계의 어떤 흐름을 어느 쪽은 뇌에 입력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걸 지금 조선일보가 또 아직도 나 오히려 그걸 궁금할 것 같아. 지금 내 궁금증은 도대체 윤희상이 누군데 어떻게 왜 어떤 의미까지 있는데를 사실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또 빨갱이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뭐 우리 조선 일가에게 기대하진 않는데 이렇게까지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모니터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깃장 났다. 네, 제 아직도 이렇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나쁜 보도 스크랩입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집이에요. 사실 이건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이고 두 번째는 뭐냐? 드루킹 사건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한 씨랑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피디님이랑. 아니 우리가 드루킹 얘기를 지금 해야 될까? 이거 사실 네. 조선일보의 의제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스킵하신 다음에 대댓글 들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얘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말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낸 거지 지금 이게 주요한 이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다. 나는 오늘 즐거운 얘기만 듣겠다 하면 스킵. 대댓글로 넘어가세요. 근데 네. 드루킹을 어떻게 했나? 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정리 차원에서 들으시면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네. 그러나 이거는 명확하게 조선일보의 의제 설정이다. 네. 자, 이 사건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보면 13일 날 TV조선이 처음 단독 보도를 때리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 관련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지는 수치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13일부터 22일까지 딱 10일간이에요. 네. 열흘간 관련 보도량을 한번 쭉 집계를 해봤어요. 그런데 자 한번 맞춰보시죠. TV조선 몇 건 정도 했을까요? 열흘간. 열흘간 네. 100건? 100건? 어. 부장님은 80건. 80건? PD님.
오. 97건이었거든요. 대. 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평균 10건꼴 정도로 10건 가까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에. 그리고 이야. 그 이 열흘 동안에 10일간 톱보도를 며칠 동안 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번 했습니다. 톱보도를. 네, 톱보도로. 이 관련 보도를 톱보도로 네. 7번 올렸어요. 그 3일은 왜 안 했을까? 그게 3일을 너무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김정은이 막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막 이런 날들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날. 진짜 이날 이거 안 하면 너무 티나는 날. 그런 날들을 이제 좀 이렇게 그것도 후반부에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아니 근데 그런 네, 날도 얼마나 탑에 올리고 싶었을까? 네, 그래서 그런 보다는 바로 뒤에 한두 건 한 다음에 바로 또 뒤에 이렇게 쳐줬고요. 네. 사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계속 톱보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할 게 그렇게 많아?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보도량인지 감안해보면요. KBS는 이 기간에 27건. 4배네요. 거의. 네, 4배 거의 나는 뭐, 거죠. 네. MBC 32.5건. SBS하고 JTBC도 43건, 44건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 한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2배를 넘는다. 네, 그러니까 최대 2배를, 아니 최소 2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채널 A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TV조선 그 다음으로 했는데 75건 정도 했어요. 그리고 MBN 65건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편 3사가 정말 이거를 있는 힘껏 이 의제를 끌어안고 같이 달려준 거예요. 종편 3사라고 하면 여기서는 TV조선, 네. 채널 A, MBN. 그렇죠. 종편 3사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네, 친구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의제사적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선거 앞두고 검증 차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봤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보도량하고요. 10일간의 이 보도량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량 8일간 보도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필요할 경우 뭐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에 방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핵개발 중지 선언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여러 이슈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보도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자, TV조선 이 기간의 관련 보도 8일간 몇 건 정도 냈을까요? 30건. 30건? 부장님은? 저는 한 18건 봅니다. 또 PD님이 맞추셨습니다. 37건을 냈어요. 많이 네. 했네. 자, 나쁘게 내는 거지. 아까 전에 드루킹 관련 보도 몇 건이라고 했죠? 97건이라고 했죠? 60건을 더 낸 거예요. 야. 이틀을 적게 했다는 걸 감안해도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수치죠, 사실.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그 정도밖에 안 해. 네. 드루킹을 그렇게 하고. 아니 MBC랑 KBS는 몇 건 했는데? 자, MBC, KBS는요. 8일간 이 관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요. 10일간 드루킹 보도보다 많아요. 아. 다 30건 당연하지. 넘고 40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갇혀 있는 거야 나도 머릿속에. 이게 드루킹 사실 남북 정상회담 너무 센 거잖아. 근데 제 맨날 조선일 보고 있으니까 아니 많이 했네? 이런 남북 정상회담 많이 닿네. 이런 식의 사고가 된다니까 위험해요 진짜. 자, SBS, JTBC도요. 아까 40건대로 이제 드루킹 관련 보도 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거나 아주 약간 약소하게 적게 내거나 그 정도니까 이건 날짜 차이, 그러니까 날짜 기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TV조선, 채널A, MBN은요. 다 새해 이 친구들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량이 크게 적습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 안건을 선택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냐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량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한 380건이 넘는 보도를 내놔요. 그러면 문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걸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들 아시는 오보, 검증 없는 일단 던지기식 보도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YTN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널 A 지금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리고 네 뭔가 그냥 없는 척하고 있는 그 사건 탈곡기에서 한 번씩 다뤘던 네 다뤘던 사건이죠. 그리고 TV조선도 사실 오보 냈었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17일 날 드루킹 경인선도 주도 경인선으로 가자 이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김정숙 지지자들하고 이제 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3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 경선 현장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울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4월달 그 다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정보도 냈습니다. 자기들이. 네. 이런 오보들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의혹 부풀리기형 과장 보도. 그러니까 이건 오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이 정도 사건, 그러니까 이 정도 팩트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텔레그램을 썼다. 그리고 대화 목록이 뭐 총 몇 건이다. 이런 것들을 놓고서 어마어마하게 마치 뭐가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내놓는 이렇게 것들이죠. 많이 썼어요. 비밀 문자. 그렇죠. 왜? 맞습니다. 왜 텔레그램을 사용했는가? 카카오톡 놔두고. 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는요. 사실보도라는 항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가, 축소,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편견이 개입된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기간 동안 봤던 거의 모든 보도들에 감정과 편견이 담겨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러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다 심의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역시 앞장선 거는 뭐 TV조선이었고요. 예시를 굳이 하나씩 들어드리진 않을게요. 거의 모든 보도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텔레그램 말고 다른 또 더 비밀 보안이 유지되는 시그널. 메신저 사용했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뭘 떠오르게 하냐면 예전에 Gmail 썼다고 이거 간첩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종북머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지금 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한 짓을 많이 했고 MBC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댓글 기사 3,000개 보내라고 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읽지 않았다라는 김경수 네. 그 의원의 발언을 보도 제목에 넣어요. 그리고 앵커 멘트를 통해서 이 의원 함께 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에 송고할 때는요. 제목을 드루킹 김경수의 댓글 기사 3,000개 넘게 보내 이렇게 뽑아요. 느낌이 다르죠. 반박을 완전, 빼버리고 더 자극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 심의 규정 위반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의도는 명백한 거죠. 실제 그 보도가 온라인에서 유통될 때는 그죠. 그런 식의 인식을 계속 담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KBS, JTB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안성 강한 그 해외 메신저를 사용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걸 전달할 때 TV조선이 다른 맥락을 제거하고 막 이게 얼마나 나쁜 그러니까. 행동인지를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했다면 이 두 방송사는 비교적 근데 핵심은 수사 초점은 드루킹이 조직적인 여론 행위를 했다는 거를 김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점을 한번 네. 이렇게 짚어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민원연도요. 네. 뭐 여기서 잠깐 홍보 들어가면 민원연이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걸 클릭하면 네. 우리 텔레그램 채널에서 우리가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그 텔레그램은 민원연이 활용하는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네. 카카오톡 안 쓰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들 좀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만약에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치면 민원연은 비밀 텔레그램 이런 거죠. 비밀 그 왜 거기 쓰냐고 카카오톡 놔두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한다는 게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면은 다 그렇게 거는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조선일보가 사실 이 김경수 의원을 갖고 온 게 비밀 문자예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텔레그램 사용했다. 이상하다.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카카오톡 안 쓰고 이제 텔레그램 썼다. 이런 식의 거거든요. 근데 많이 텔레그램을 옮겨갔어요. 박근혜 때. 카카오톡 다 조회해가지고 거기 털어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하나 되면 뭐라도 꼬투리에 잡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거니까 이렇게 빌미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앞뒤 맥락을 다 제거하고 왜 그거 써? 근데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거 시그널은 심지어 IS가 썼던 거야. 이런 테러 집단들이 쓰는 얼마나 보안을 철저하게 도대체 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게 아니 그러면은 국정원이 핸드폰에다가 도청하지 말지 감찰하지 말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사실 보안을 강화했는데 그런 맥락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무조건 비밀 대화 이상해. 드루킹이랑 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부실한 그 정치 공세가 나왔어.
한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논란, 공방으로 받는 형태의 문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대표적으로 사실 두들겨 맞았던 게 MBC였죠. 기억나시나요? 그 바른미래당이 제기했던 의혹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에 고소고발권을 쌍방취하기로 네. 합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드루킹 존재를 알고 있었다. 명단에 있었는데 뺀 거다 일부러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보내온 그 고소고발 현황에 피고발인이 그냥 문펜이라고 돼 있어서 문펜 14명 중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명단을 안 사람은 네. 바른미래당이다. 그쪽에 네. 이제 그쪽이 고발한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뭉쳐 있었고 걔네가 표기할 때 문펜 14명이라고 써 있어서 우린 몰랐다. 이게 해명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요. 사실 더 추가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 공방으로 다루기는 좀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반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니네한테 보낸 문제 사실 이거였단 말이야 라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공방으로 보도하면 사실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제 MBC가 두들겨 맞았지만 사실 7개 방송사가 다 이렇게 했어요. MBC 입장에선 좀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죠. 근데 MBC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근데 MBC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가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도 한데 KBS도 그랬거든요. 뭐 SBS도 그렇고 다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다 이 사건을 논란 진실 공방으로 몰아갔는데 KBS, JTBC, MBN은요. 제목에다가 논란이라는 걸 아예 써요. KBS, JTBC, MBN은 논란이란 표현을 아예 제목에 쓰고 MBC하고 TV조선은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측 목소리만 제목에 넣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채널A는 이제 완성판입니다. 민주당 드루킹 연관 진실공방이라고 해서 바른미래당 입장에다가 진실공방이라는 단어까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SBS만 유일하게 양측 목소리를 다 따옴표로 보도를 담아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VS구도 보도죠. 네, 그래서 모든 방송사가 다 이런 식으로 갖고 보도 내용만 살펴보면요. 그래도 개중 난 게 KBS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앵커멘트에서 야당은 뭐 이렇게 주경했고 여당은 뭐 이렇게 맞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 한국당 측 입장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민주당 측 입장을 전달을 해줘요. 근데 다른 방송사들은 앵커멘트에서도 얘기를 안 해준다든가 그냥 앵커멘트에선 이미 뭔가 되게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사실 민주당이 반박했다고 덧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했고요. 그 정도를 따졌을 때 제일 심한 게 일단 TV조선이었다 역시. 역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네, 다음 네 번째는요. 시민의 그 의사표현들을 다 여론조작 범죄로 몰아가는 맞아요. 보도들이에요.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TV조선이 했죠. 아, 그렇죠. 네, 특히 TV조선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일 싫어했어요. 청원낸 거. 두 가지가 있죠. TV조선에 그 청원낸 거랑 자기 그 보도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진짜로 관련 보도를 계속 내요. 아, 진짜? 네네네. 처음에는요.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야 언론의 재갈 이 보도로 그 허가 취소하는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가 안 돼서 5만 명 넘어가고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매크로가 아니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여론 조작으로 규정을 지은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공세를 뒤에 붙여줍니다. 뭐만 하면 여론 조작이래. 뭐만 하면 입만 열면 여론 조작이래. 지네가 맨날 하니까 남도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기사에 악플 쓴다고 뭐라고 한다 했잖아요. 윤우리 기자인데요. TV조선 기사에 악플 세도 이게 진짜 보도 제목이에요. 근데 혼자 반성하시지 그걸 왜 공표해. 악플 세도 하는데 화가 났어 또. 너무 화가 나서 막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특종 보도를 했는데 실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TV조선의 특종 보도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근데 유독 많은 추천을 받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찾아봤더니 김경수 의원 팬클럽 운영자 아이디랑 동일한 사람인 것 같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론 조작을 했냐고요. 매크로 썼냐고요. 아니잖아. 내가 팬클럽이면 더 쓸 수 있지 댓글.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그 사람 그 팬클럽이 글을 썼다는 이유로 뭔가 이미 여론 조작이야. 여론 조작이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또 청와대 청원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자, 댓글이 되게 거슬렸나 봐요. 한 번 더 냅니다. 이 보도를. 1시간 만에 악플 도배, 댓글 지령 의심.
그래, 그럴 수 네.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네. 기사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론 가공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진행 중이지. 어제 TV조선 기사에 댓글이 달리는 양상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더니 전문가도 나왔어? 했더니 대박. 합리적 매크로네?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매크로네? 아니요, 매클로 그런 얘기 없고요. 아, 요런 형태의 TV조선 그 보도는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으로 몰아붙인다는 건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자사 관련된 이해관계의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걸 스스로 전달을 하면서요,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정성 위반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TV조선 이거 공정성에서 법정 제재 받으면 이렇게 나가리. 될 수 있죠. 네, 이거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MBC하고 SBS는 그럼 어떻게 다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누리면 다 여론 조작이라고 TV조선은 단정을 지었는데 이 두 MBC하고 SBS는 그렇게까지 말을 하진 않아요. 다만 고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그러면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연 프로그램만 안 쓰고 사람으로만 조직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금전거래가 네. 만약 없었다고 해도 막 정말 어떤 우리가 여론 이렇게 보자 이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땐 이건 여론 조작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 우리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단정 지은 TV조선 보도하고는 좀 달랐다. 자, 5번째. 국정원 댓글 조작하고 물타기 시도한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국가기관 동원해서 댓글을 왜곡한 행위하고 이번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는 야당 발언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고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걸 전달을 했고요. MBN 김주아 앵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주아의 뉴스 초점이라는 그 앵커 브리핑, 그 JTBC의 앵커 브리핑 같은 코너가 있죠. 거기에 댓글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 시대 체제 보전을 위해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고 이를 언론에 흘려 전국 전환을 시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의 드루킹 사태는 그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 공작 정치의 행태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는데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약간 똑같아. 물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슨 그때와 같아. 그때와 다르지. 반면에 JTBC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보도를 계속 내주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인데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보도 문제점을 지적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웃긴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TV조선은 그간 여태까지는 계속 동료 언론인들이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맞서 투쟁할 때 가장 나쁜 보도를 내왔던 가장 편파 보도를 내왔던 그 방송사 중에 하나예요. 당장 올 초에 그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 열어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했을 때요.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거는 정영주 사장 해임이나 고대영 사장이나 이인호 사장 사태나 다 비슷한 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교체하는 힘겨루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언론 탄압이 없었던 것처럼 지난 정권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관련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니까 바로 여론 조작과 언론 자유 이러면서 신동욱 앵커가 또 앵커의 시선으로 언론 자유의 가치를 막 들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언론 자유의 가치를 자사 이해관계의 수호를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압수수색.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에서 절도를 저질렀죠. TV조선 기자가. 그런데 이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TV조선이 또 언론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내놓은 보도는 뭐냐면요. 앵커 멘트가 TV조선 기자협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로 규정하고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언론 앵커 멘트를 하고 리포트에서도 계속 뭐 싸우는 모습, 막 힘겹게 막 저항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의견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아주 이런 멘트를 덧붙이는데 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아일보와 MBC, SBS와 세계일보 기자들도 과거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압수수색을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 자유 탄압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요. 결국에는 다른 과거에 언론 자유 투쟁들에 대해 하고 지금 자기네 상황이 같다고 딱 1대1 비교를 한 거야.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MBC PD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니네 정권 니네가 우리 쳤어? 야 안에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깐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은 서울 경찰청 움직임이 아니라 파주 그쪽에서 정말 그 절도 혐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지금 TV조선이 한 얘기 뭐냐면 우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어. 우리가 심지어 그거 갖다 놨고 우리가 그걸 조작 안 했어. 안 건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놨고 전혀 남긴 것도 없고 보도에 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니네 왜 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근데 왜 안 믿어? 그걸 이런 누가 거죠. 믿어? 그거를. 근데 상식적으로 그거 진짜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경찰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고. 그래서 니네 안에서 뭐가 있는지 그거만 좀 보겠다고. 그 증언 니네 지금 증언도 좀 엇갈려서 니네 말만 믿고서 도저히 수사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하겠어.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려고 한 거죠. 네. 근데 뭐 안 했죠. 어쨌든 못한 것이죠, 사실. 네. 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절도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수사에 개입이거든요. 그죠. 증거물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TV조선이 지금 이 김경수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보세요. 누군가 들어가서 갖고 나와.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놨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범죄 행위를 은폐했는지 아니 이 범죄 행위를 더 조작해서 범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물이 훼손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다 상실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글이 있어도 이게 TV조선이 쓴 건지 아니면은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훼손시켜 놓은 거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이에요. 확인 과정이에요. 맞아요. 당장 뭐 철컹철컹이 아니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런 반응 보인다는 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기타 이제 양상으로 뭐가 있냐면 특정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는 것 혹은 가십성 보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부정적 시각을 유발하는 건 뭐냐? 드루킹이 했던 것 중에 반재벌 운동을 했죠. 소액주주 네. 그 관련된 운동을 했죠. 이거를 약간 부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혐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도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파주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반재벌 카페 운영도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겠어요? 이거 TV조선이겠죠?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요. MBN 같은 경우 드루킹 정치 예언 130점, 소액주주 운동에 특히 관심 이런 식으로 보도를 뽑는 거죠. 마치 그 운동들이 잘못된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가십성 보도는 뭐가 있느냐? 가십성 하면 MBN이잖아요. 이게 제가 정말 너무 이상한 보도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드루킹 부인 큰따옴표 체포 사실 몰랐다라는 17일자 보도예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목 그대로 드루킹 그 김모 씨의 부인을 단독으로 만나서 남편의 여론 조작 활동을 나는 몰랐고 체포도 몰랐어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그 내용이에요. 맞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 돈도 없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취재거든요. 갔어. 뭘 캐려고 갔는데 당선 난 진짜 모르는데 이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았어 예,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리포트 안 내죠. 그 취재했는데 건지는 게 없네요. 네, 꺼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됐어.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버리기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만났다는 사실이라도 말해주는 거죠. 리포트를 내서. 이거 정말 장사 속 보도고요. 관련 보도 내면 그냥 클릭수가 일단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는 거고 특히 보도 말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진상조사한다고 당 차원에서 막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김영우 의원이라는 분도 그 김 씨 분을 찾았었대요.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갔다면서 이렇게 김 의원이 한 멘트를 보도 말미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도는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느냐? 한국당 행보를 홍보해주는 거죠. 진상규명을 하려고 한다는 그 한국당 행보를.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난 거 봤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보도 아니냐. 그 장사 속을 넘어서 그런 의구심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보도들이 일단 한 열흘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보도를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신문에서도 갖고 왔는데 사실 신문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문은 제목을 저희 신문 모니터 제목을 조선일보의 드루킹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네. 주요 일간지를 다 찾았는데 이게 조선일보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사실. 너무 심해서. 다른 데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 조선일보 너무 심해. 자, 조선일보 우선 우리 전 11일간 했어요.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몇 건 냈냐? 쭉 했는데 129건을 냈습니다. 정말 쏟아낸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하면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60건,
뭐 56건 이렇게 됐어요. 2배.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랑 TV조선이랑 여기 129개, 여기 몇 건이야 지금? 90몇 건. 합치면 뭐 몇 자. 그냥 기사 폭탄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선과 그래서 저는 이 소재문 뭐라고 뽑았냐면 조선 미디어 그룹이 이 의제 설정했다. 드루킹 논란. 그러니까 막 쏟아내니까 물량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따라가야 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젠다 세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가 굉장히 드루킹 간 겁니다. 14일, 그러니까 13일 날 밤, 그리고 14일 아침 핵심 문자 이렇게 내용을 아예 바꿔버리면서 핵심을 다 글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일간지도 그다음부터 막 줄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일간지들이 3건, 4건 내면서 그냥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드루킹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이 11일 동안 이 일간지들 신문 지면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사를 많이 못 내요. 어쨌든 이 일간지들 전체에서 드루킹 관련 기사가 506건이 나왔어요. 와. 이 기사들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빼놓은 기사가 있어요. 드루킹이 언급되긴 언급됐는데 네이버에 관련된 막 책임으로 얘네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이버가 니네 나쁜 놈들이 방치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일간지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뭐 댓글이 너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수익 구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쵸.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지 않고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신문사로 와서 그 광고, 그러니까 그 클릭수로 사실 수익을 벌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갑자기 얘네가 드루킹 한참 하다가 한 3일, 4일 전부터 네이버를 깔기 시작했는데 네이버의 결론이 아웃링크제예요. 그러니까 다 신문사로 가게끔 해라. 그런 주장을 모든 신문사가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보도는 제가 뺐습니다. 너무 많아. 그러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부주기주래. 그래서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506건이다. 그리고 아까 톱보도 얘기하셨는데 조선일보는 11일 동안 그러니까 26일 어제까지예요. 14일부터 어제까지 한 번도 일면에 드루킹 관련된 소식을 내지 않은 날이 없다. 모든 날 의혹 관련된 소식을 다 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막 틀어. 일면에 제가 팔면봉 몇 번 얘기했었죠. 팔면봉이라는 코너. 사실관계 막 틀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롱도 하고 비아냥도 하면서 그러려고 만든 코너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로 합니다. 자, 16일 팔명봉은 이것만 드릴게요. 해석 따로 안 하겠습니다. 16일 팔명봉은 김기식 내로남불이더니 민주당원 댓글도 국정원 뺨치네. 남 비판하기 전에 제 주변부터 살펴보시길.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과 동일시했다는 것도 해석 있고. 안 해주시겠다면서 그래. 말 나오네. 자, 17일 팔명봉은 댓글 활동 드루킹의 압박 때문에 인사청탁 전달했다는 대통령의 측근. 도대체 무슨 약점 잡혔길래? 자, 17일. 19일. 드루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급락했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가해자에게 인사청탁까지 받으셨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23일. 좀도둑까지 양주 훔치러 들어간 드루킹 댓글 공작 사무실. 경찰 어제 압수수색.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까지 팔명봉이에요. 그런데 저 정말 웃었습니다. 좀도둑까지 양주 훔치러 들어간 드루킹 댓글 공작 사무실. 그런데 이게 자기네 자회사 기자가 사실 좀도둑이었거든. 나 좀도둑이라고 표현 안 할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좀도둑. 나 그래서 그런 표현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은 좀 도둑이거든. 갖고 나왔거든. 허락 없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도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좀도둑 그래 좀도둑 아니라고 치자. 그럼 이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좀도둑이랑 같이 자기네 자회사 기자가 같이 들어갔어. 자, 이런데도 이런 팔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저 뭐라고 썼냐면 이건 코미디다. 진짜 코미디다. 블랙 코미디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팔명봉 쓸 때 쓰는 사람 절대 웃고 있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막 이를 악물고. 자, 그리고 뭐 의혹 부풀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경인선 가자 그거 있잖아요. 할 때 제가 그 파란 수건 들고 있는 그 지지자들의 모습 다 삭제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거. 이런 얘기 했는데 자, TV조선에 조선일보에 이거는 외부 칼럼이긴 한데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윤성민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요.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 칼럼. 제목이 누가 비판 언론을 잠재우려 하는가. 멋있죠. 자, 내용은 뭐냐면요. TV조선의 특종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의원이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에 의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모처럼 보도다운 보도였다.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TV조선 방송 허가 취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정말 언론다운 언론은 TV조선이다. 결국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자, 언론다운 언론이 우선요. 짚을 게 있어요. 사람들이 TV조선 청원 취소, 허가 취소 청원을 넣는 이유는요. 청원은 결국에는 TV조선이 여태까지 세월호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과정, 정권에 정말 천명 역할을 했던 거. 그래놓고서 이제 또 정권이 달라지니까 이번엔 또 죽이기에 나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예요. 사실 TV조선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쌓여있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여론 죽이기다. 이렇게 우선 반성부터 선반성 후 그다음에 문제 제기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우선 반성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지금 TV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한국당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TV조선은 언론다운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다니 과연 윤 교수는 그럼 지금 이 도둑 취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이런 활동, 사실 이건 유권자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선거할 때 네. 오늘 유세해. 그럼 사람들이 막 가서 보죠. 거기에는 이제 막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돈 주지 않았으면 뭐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막 본다는 거는 그게 바로 여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유명하구나.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쉽게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그렇죠.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활동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온라인의 어떤 활동들, 좌표 찍기는 저는 그게 설령 좌표 찍기라고 하더라도 네.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는 유세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나의 지지를 굉장히 전면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모두 다 여론 조작이다. 보면 안 되는데 모든 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은 이러다. 드루킹이 전부 아니다. 문바들의 댓글 부대. 이런 식의 제목 뽑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어제요. 어떤 보도 냈냐면 네. 실체 없는 40억 원을 언급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경공모 대선 전 40억 원대에 8,000평 땅 보러 다녀. 드루킹이 안 샀어요, 땅을. 네. 사지도 않았어. 뭔가 40억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40억 원대 땅을 돌아다녔대, 보러.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 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뭔가 만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런 보도입니다, 기사가. 40억 원이 사실 실체가 없는데 40억 원 딱 보고 다녀. 무슨 얘기냐, 이거 자금 유입설이랑 지금 연결시킨 거거든요. 분명히 자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40억 원대 땅 보러 다녔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요. 부동산 업자들이 다 거기다 이상 좀 허위 같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서 야, 드루킹이 이렇게 땅 보러 다녔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댓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 고픈 날 님께서 뿌리 치는 것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니 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취재를 위해서라면 뿌리 까도 되는 게 언론 자유인가?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444-0416님께서는요. 오늘도 이정일 PD님 깜짝 출연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도 김원경 소장님과 이장님 혼자 하시면서 같이 이정일 PD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죠. 아, 정말 한석규 목소리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나은 씨가. 나은 씨는 아직 아무 표현을 안 했는데요. 나은 씨는 어떤 게 적절할까?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잠깐 고민했는데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막 좋다. 네. 설렌다. 알겠습니다. 네. 거짓말인가? 네. 그런 표정으로 냉소적인 표정으로 설렌다. 너무 설레. 네. 근데 이건 정상회담 때문일 수도 있어.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트러스트 노어님.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네. 분녀 회장님이 과음이 아닌 토론회 때문에 미타를 비우셨는데 봉봉 회장님도 자리를 비우셨군요라고 하면서 허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PD님 또 이틀 연속 땜빵에 대한 고생하셨다고 네. 치하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의도로 사실 이건 의심하는 멘트인데 본인의 사후 편집 노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멘트 없이 취임 셀리스에 참여 훌륭한 작전이십니다.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네, 의도가 그러하셨다 실제로. 아유 정말 해안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전임 신문 모니터 담당 분유회장님과 현 담당 유민지 부장님의 드루킹 관련 정리 후로 언론과 자유당 특히 조선의 어그로는 끝났으면 좋겠다. 4월 27일 역사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랫말이 더 충격적이네요. 물론 저는 김정은보단 나흘 만에 분유회장님 출연이 더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제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신문 보고서 유민지 부장님 드루킹 신문 보고서 잘 읽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빵 터졌다. 왜냐? 문희 유민지 활동가 02-392에 0181. 지금 392에 018이 약간 유행이 됐습니다. 자, 문희 유민지 활동가 02-392에 0181 연락 주십시오. 유민지 활동가가 네. 문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웃길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미랑 곰탱님께서는요, 네, 어제도 잘 들었다 이야기하시고요. 이정일 PD님의 활약이 대단하다. 앞으로도 마이크 뒤에 숨지 마시고 마이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석규. 그리고 어제 그 강성건 부산사상구청장 후보 관련된 내용을 듣는데 언론과 보수 세력이 정말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분이 또 부산 분이시거든요. 네. 이 부산 이슈에 굉장히 가능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 보면은 부산 지역, 그러니까 부산 민원연이 또 여러 가지 부산 일간지나 그리고 부산의 방송 가지고 모니터한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올라오는데 부산 민원연이 굉장히 자주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베나베나 쇼에서 이정희 PD님이 퀴즈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PD님 좀 맞췄어요. 2개나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베나베나 쇼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네. 즐거운 마음으로 저 방송 시작했거든요. 네. 너무 설레가지고. 네네.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그리고 오늘 주말에는 또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할 그러게요. 뉴스들이 나올까. 그렇죠. 네. 정말 설레는 뉴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벌써 그냥 월요일날 모니터하는 게 두려워 사실. 네. 얘네가 도대체 뭐라고 또 쓸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즐거움이 우리 주말 내내 정말 봄만 온 게 아니라 정말 평화도 오고 네. 이 설렘들이 우리에게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얼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